추억은 지나간다.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추억은 곡선이다. 지나가 버린 추억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한 귀퉁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추억은 둘둘 말려있는 뱀 같다. 도시락에 얽힌 추억도 그렇다. 어린 시절 허리에 메고 다녔던 책보 속에서는 늘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기억 속에서 도시락은 늘 비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일본식 발음인지도 모르고 동네 아이들끼리 학교를 가다가 야, 너 벤또 싸왔냐? 라고 묻는 그 말 속에는 배고픔에 대한 서로의 동료의식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하굣길에 산길을 넘으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책보 속에서 들려오는 빈 도시락 속 두 개의 젓가락이 맞부딪히며 내는 화음은 산길에 그 화음만큼 핀 꽃의 향기마저 우리들로 하여금 허기지게 했으니 그 도시락도 겨울이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졸이게 했다. 철사로 연통을 묶는 등 패망한 일본 군대의 잠수함 같은 거무튀튀한 난로를 설치하고 밤마다 뒤질세라 조개탄을 수령해 불을 붙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르르 도시락을 층층이 쌓았다. 위에 도시락이 놓인 아이는 데워지지 않을세라 걱정하고 맨 밑에 도시락에 놓인 아이는 밥이 타버릴세라 행복한 걱정에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그 시절. 고소하게 김치 타는 냄새는 반 전체의 공기를 얼마나 따끈하게 데웠던가. 그러나 3교시쯤 체육 시간이 되면 반에 뒤늦게까지 남았다가 잘 익은 도시락만 골라 사냥을 하는 도시락벌레가 꼭 하나는 있었으니 그런 줄도 모르고 난로의 맨 밑에서 누름밥이 돼가는 도시락 생각으로 체육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도시락 주인은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운동장에서 후다닥 교실로 뛰어오지만 그 뒤는 반 전체를 울리는 울음소리밖에 없게 된다. 지금 나는 누가 자기 도시락을 훔쳐먹을까봐 운동장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이를 상상한다. 찌그러진 사각 양은 도시락 밑에서 고소하게 탄 누룽지를 긁어먹을 생각으로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김보다 더 가쁘게 입김을 쏟아내며 교실로 뛰어드는 아이를. 그 마음은 난로 위의 도시락보다 더 탄다. 누가 훔쳐먹었으면 어쩌지? 체육 시간이 끝나자마자 자기 반으로 뛰어들어왔으니 교실에는 그 아이밖에는 없다. 조심스럽게 난로로 다가가 맨 밑에 놓인 제 도시락에 손을 가져간다. 도시락 벌레들은 밥을 홀랑 까먹고도 늘 그 도시락을 제자리에 놓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 도시락을 꺼내지만 이미 헐렁해진 도시락 무게가 손에 전달되는 순간 앞이 캄캄해진다. 놀라서 찌그러진 도시락 뚜껑을 여는 아이의 손은 떨리고 그 모습을 빠끔히 열린 교실 문 쪽에서 지켜보는 도시락벌레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된다. 도시락 주인의 입에서 터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운동장은 그제서야 진정한 둘만의 체육 시간이 된다. 1970년대 초반 근대화가 진행되던 무렵에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궁벽한 벽촌에서 자란 탓인지 내게는 근대화란 새마을 노래로만 기억된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로 시작되는 그 노래의 성과물은 우리 마을의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꾼 것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웃기는 사실이 있다. 우리 마을 옆으로는 기찻길이 있었는데 도로 쪽에 인접한 기와지붕들이 모두 기찻길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다.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봐라!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관리들의 탁상 행정에서 비롯된 이상한 지붕들이었다. 지붕만 기와로 바뀌었을 뿐 내부는 초가 그대로인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옹색한 집의 내부마저 개방하고 있는 꼴이었으니 밤이 되면 시끄러운 기차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탓인지 마을에는 아이들이 주렁주렁 태어났고 온 산천에서는 아이들의 전쟁놀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그 궁벽한 벽촌에는 내 또래 아이들이 10명가량 있었다. 학교로 가려면 신장로를 걸어 산길을 넘어야 했다. 어느 늦여름이었다. 하굣길에 붉은 헝겊을 보았다. 산길 한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다. 내가 대나무 숲길로 들어설 때였다. 빨간 헝겊이 떨어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산길에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대나무들의 잎사귀들과 군복을 뒤집어 쓴 듯한 나무들의 짙푸른 빛깔 속에서 둘둘 말린 붉은 헝겊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수백 그루의 대나무들이 바람에 멍이 든 것처럼 쏴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붉은 헝겊을 줍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영문을 모르던 조무리기들도 덩달아 앞으로 내달렸다. 나는 조무리기들보다 먼저 헝겊에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헝겊은 마술에 걸린 것처럼 쭉 펴지더니 한 마리 뱀이 되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뱀이 대나무 숲 울타리 밑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순간 뱀의 꼬리 부분을 발로 눌렀다. 뱀의 몸은 이미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뱀이 몸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야들아! 막대기 하나씩 준비해라! 막대기! 내가 소리쳤다. 대나무 숲 안쪽으로 뱀이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발끝이 찌릿찌릿했고 금세 쾌감이 머릿속으로 몰려들어와 온통 세상이 환한 것 같았다. 하지만 쉽게 뱀꼬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인수가 눈에 들어왔다. 인수는 얼굴이 백지장 같은 아이였다. 창백하다기보다 이상하게 얼굴이 하얀 아이였다. 너무 횃배를 알아서였을까? 조무르기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나는 인수를 불렀다. 야, 네가 뱀꼬리를 확 잡아 빼라. 알았지? 야, 그리고 막대기 준비했냐? 야들아! 조무래기 하나가 내 손에 막대기를 건네주었다. 인수가 뱀꼬리를 잡는 순간 나는 재빨리 발을 뗐다. 홍사의 붉은 몸이 풀이 무성한 산길 안쪽으로 팽개쳐졌다. 나는 홍사의 몸 한가운데에 막대기를 걸치고 산길을 뛰기 시작했다. 뱀은 내 달리기 속도에 어리둥절해 막대기 가운데에 걸쳐진 채 몸을 펴지 못했다. 이대로 한 3분쯤 달리면 신장로가 나오고 신장로에서라면 쉽게 뱀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산길 아래 신장로가 나오자 나는 뱀을 다시 팽개쳤다. 다음 아이가 내 뒤를 이어 막대기로 뱀을 걸치고 뛰기 시작했다. 뱀이 막대기에서 미끄러질 것 같으면 같은 요령으로 다음 아이가 뒤를 따랐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에 가면 어른들이 있으니 알아서 할 것이다. 야들아, 달려라! 달려! 하지만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조무르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찌릉찌릉 자전거 소리가 들려왔다. 면사무소에 다니는 동네 형이다. 그는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가는 홍사를 아무렇지 않게 집었다. 내가 그렇게 짚고 싶었던 붉은 헝겊을 말이다. 그는 홍사의 머리를 손으로 짚더니 운전대에 끈으로 묶고 마을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그 허탈함. 등에 붉은 점이 점점이 박혀있는 붉은 뱀은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사라져갔다. 바보 같은 인수는 그것도 모르고 형, 내가 그 뱀 형에게 주는 거다. 가져, 가져 하고 배실배실 웃고만 있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노려보았고 누군가가 한 대 쥐어박자 조무르기들이 모두 달려들어 애꿎은 화풀이를 해댔다. 너 그 뱀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마치 바보 같은 인수 때문에 그 뱀을 잃기라도 했듯이 우리는 협박을 해대며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인수가 주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촌 관리가
제 마음대로 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벽시나 고추씨 등을 배분해주며 누구 집의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을의 우두머리였다. 그 앞에서는 마을 어른들도 고개를 굽실거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홍사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꺼낸 그 말은 분풀이를 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이었다. 인수는 그 뒤로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굣길의 산길에서도 우리는 다시는 홍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을이 왔다. 산길을 지나가는데 인수가 불쑥 대숲의 울타리 구멍 속에서 한 마리 짐승처럼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내가 줄게. 너들에게 주는 거다. 인수가 주는 거다. 우리들은 인수가 건네주는 도시락을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선뜻 도시락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시락은 새끼줄로 묶여 있었다. 그 속에서 스르륵, 스르륵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리들은 바보가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보에겐 무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결국 아무도 그 도시락을 건네받지 않았다. 어떤 무서움이 우리의 가슴속을 찌르고 지나갔다. 붉은 헝겊, 소녀의 머리에서 떨어져 내린 댕기같이 아름다운 뱀. 그것이 눈앞에. 도시락을 열기만 하면 펼쳐질 수도 있을 텐데 나 역시 진저리를 치며 뒷걸음질하고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책보를 열자 흘러내린 김칫국물에 교과서가 젖어 있었다. 책 귀퉁이가 볼썽 사납게 부풀어 있었다. 그리곤 다 마른 뒤에도 벌겋게 부풀었던 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다음 해 여름이 다가왔다. 교과서를 열 때마다 부푼 자국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귀퉁이 한쪽을 들뜨게 했다. 그것은 우리를 매혹시킨 홍사처럼,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간, 수리조합에서 혼자 놀다가 여름 장마에 떠내려간 그 아이, 인수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 후 우리들의 마음 한 귀퉁이에는 부푼 채 끝내 가라앉지 않는 상처가 자리 잡았다. 도시락 속에서 달랑거리던 두 개의 젓가락.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만큼씩 키가 자랐다. 추억은 지나간다. 인생도 지나간다. 그러나 추억은 키가 자라는 것만큼 어느 순간이 되면 둥글게 구부러진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유년의 내 홍사는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다시 내 앞에 아른거린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수가 건네준 그 도시락 속에는 그리움이 있었다. 우리가 젓가락만큼씩 훌쩍 자라 이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시절의 매혹을 그는 빈 도시락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바보가 아니라 현자였다. 우리가 잊어버릴 추억을 그는 미리 도시락 속에 담아둠으로써 영원히 마음의 귀퉁이가 가라앉지 않을 그리움이란 흔적을 선물하고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에도 당신의 그리움이 간직된 그 시절의 도시락이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 도시락 앞에서 나처럼 머뭇머뭇거릴지 아니면 용기 있게 뚜껑을 열어볼지 궁금하다. 추억이란 늘 아름답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추억은 아픈 그리움이기 때문이다.